하영 친일파 논란은 재산 환수로 이어졌습니다. 1기 때 노무현 때 진짜 빡치는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환수한 재산이 무려 총 2,373억 야, 원이었어요. 우리가 광복한 지 한참 지난 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친일 재산 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네, 이 친일파의 재산 환수 이게 우리가 광복한 지 한참 지난 2006년이 돼서야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2006년. 그마저도 2006년이 돼서야 너무 늦게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그때 이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제 발족합니다. 그때 국가기소 결정 친일파가 168명. 귀속된 토지 규모가 2,37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 귀속시키질 못했어. 현실적으로 이제 친일파의 땅을 국가로 귀속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 어려움의 한 사례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친일파 이해승이 이 인물 좀 소개해 주세요. 이해승이. 자, 친일파 이해승. 한일 병합 공로로 귀족 자귀 그리고 일제 식민 통치에 협력했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도 등재가 돼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승 후손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0.0001%만 귀속시켰어. 저렇게 그 빨간색 있지. 빨간색이 다. 그 후손들의 땅이야. 근데 저기 위에 그 코딱지만한 거 있지. 저 노란색? 저게 한 0.0001 정도 되거든요. 조금만 귀속을 시켰습니다. 왜냐? 이해승의 후손들이요 소송을 걸었어요. 저 땅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들이 아니다. 조선의 왕족이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땅이었다. 해가지고 대법이 후손들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야. 그래서 저거를 귀속시키지 못한 그런 사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던 거지.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국회가요. 친일파들의 재산을 이제 국가로 귀속시키는 법을 이번에 5월에 통과를 시켰고 법무부가 친일재산조사위 2기를 이제 출범을 시킵니다. 그럼 16년 만에 다시 출범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문가가 좀 나와주십시오. 이거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화가 많이 나죠. 질문을 해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준비한 거 이제 저희한테 막 쏟아내주시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친일파 이해승 같은 경우에는 조선 왕족 중에 철종 아버지, 강화도령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후손입니다. 이해승. 그렇고 이완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완용이랑 관련이. 이완용이랑도 좀 관련이 있고.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하고도 좀 뭐 조카지간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저 이해승의 직계가 소유한 호텔이 어딘지 아십니까? 호텔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디요? 이해승의 직계. 직계야? 지금 호텔을 갖고 있어? 이거 매부쇼에서 제가 폭로해야 되겠어요. 이거. 서울에 있어요? 있어요. 와 진짜 열받는데 지금 여러분. 행여나 내가 한 번이라도 갔으면 진짜 제가 갔었어요. 모르고 갔었어요. 이것도 좀 문제 있는 분이네. 바로 뭐냐? 스위스 그랜드 호텔. 여러분. 스위스 그랜드. 다행이다. 난 뭔지 서울 서대문구에 서울 서대문구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다 검색해 보세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해승의 후손이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손자가. 증손자가. 엄청 부자네 아직도.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근데 그걸 왜 귀속을 못 시켜?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원혼이 적용해서 그랬는지 상당히 많은 좀 경영상의 어려움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우리 건드리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저 땅 소송을 할 때에도
정부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을 어떻게 돌려받고 싶었겠지. 그랬는데 그게 실패예요. 그냥 실패하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예, 그냥 이제 땅만 이래 좀 해가지고 4m 요 보셨죠? 네. 예, 4m 제곱 그거만 건져냈어요. 그러니 요번에도 정성호 법무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따오면 저건 내가 저 반드시 빼뜨려내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승 재판 빼고 다 이겼다. 그래 내가 이거 반드시 내가 뺏어내겠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그럼 그 호텔도 소송에 들어갔었어요? 예 들어갔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대상도 아니었어요. 아 대상도 아니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안 받아줬다고. 아 재판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참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예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이거예요? 예 스위스 그랜드 호텔. 어마어마하네. 예, 그렇습니다. 야 진짜 크다. 와.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이제 서울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저기. 그래요? 예, 서대문구에. 와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없을까요? 친일의 후손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경우가 존재해요? 많죠. 아 많아? 예, 아니 그 민영휘 후손도 그렇고요. 예, 여러분들 송병준 후손도 그렇고. 송병준이도? 예, 송병준 후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송병준 사위 바로 저 안상호의 중매를 섰던 구용서. 예, 하영의 증조 할아버지 안상호의 중매를 섰던 구용서의 아들이 구연수입니다. 구연수의 아들이 구용서예요. 그러니까 뭐 구용서가 저 1956년도에 이승만 행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을 하죠.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 구용서는 명성황후를 찔러 죽인 사람이고. 예, 그 아들은 56년도에 우리나라의 상공부 장관을 하고 48년도에 KDB 산업은행장을 합니다. 와. 예. 그 남이섬도 좀 논란이 있던 것 같아요. 남이섬도 여러분 그 남이섬이라고 하는 게 민영휘 후손이 갖고 있는 건데 그 민영휘 후손이 은행장을 해가지고 퇴직금으로 산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재판부에서 이거는 친일 재산이 대가가 아니다. 아니 그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일 경우에만 국가에 귀속한다고 돼 있어. 친일의 대가라고 딱 이거를 이것 때문에 다 망했어. 나라 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친일의 대가. 그러니까 저 뭐냐면 나라 팔아가지고 그걸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은사금을 받은 그걸로 산 재산, 그것만 들어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아니 저 친일파의 후손들이 다 친일파로서 출발선을 훨씬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얻은 재산들에 그래가지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좀 절약 정신이 뛰어나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퇴직금까지 합해서 땅을 샀다. 그 땅이 나중에 뭐 폭등했다. 그런 거를 못 받는 거야. 못 받게 돼 있었어. 그럼 거의 이게 쉽지 아니 않아요. 그 하면 친일을 친일 행위로 해서 가진 재산을 대부분 친일 안 사람들은 뺏겼으니까 친일에서 안 뺏긴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까지 압수를 하는 게 맞죠. 친일을 했기 때문에 가진 재산을 안 뺏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확대를 시키는 게 맞죠. 그렇지. 그렇죠. 그 보존한 거잖아. 친일 때문에 그러네. 가지고 친일 한 다른 사람은 덕에. 다 뺏겼는데. 그러네. 그렇게 확대해야죠. 사실. 그런데 아니 그래서 남이섬 설명하다 말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소송에서 결국에 시민단체가 져요. 남이섬이 이겨? 예, 남이섬의 그 민영휘 단체가 이겨요. 예, 그런 기가 막힌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5월에 그 법이 통과가 됐다는데 그걸로는 그런 것들을 다 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상호 재산도 못 뺏들어요. 그 법에 의거하더라도? 안상호 재산도 못 뺏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면 뭐 크게 기대할 건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350억 원 정도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더라고. 그것도 이제 법이 시행되고 재판에 들어가야죠. 그나마도 350억 정도 더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또 쉽지 않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조희대를 탄핵하자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배렸네. 예?
배렸어. 아니 뭐 시행도 안 해보고 뭐 벌써 배렸다 그러면은 너무 그 패시미스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 시행은 네. 12월부터 시작돼요? 12월 3일, 그 6월 2일 날에 공표가 됐으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12월 3일부터 시작되겠죠. 예. 근데 이번에 그 내가 보니까 이런 건 친일 후손의 땅을 한 개인이 그걸 다 발굴하고 다녔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그건 안 했더만. 예, 뭐 저를 포함해서 아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안 했죠. 뭐 윤석열이 왜 하겠어요, 그거를. 아니 이명박근혜가 그걸 돌았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기득권이 제대로 청산된 적이 없고요. 우리의 신분제인 양반제가 혁명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70~80%가 전부 양반 족보를 사서 양반의 의미가 없어져서 신분제가 없어지는 기가 막힌 그런.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특별법 보면은 친일 재산 적발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도 있다 그러던데. 예. 그거는 조금 그러면 열심히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전에 비하면? 그래서 저한테 네. 개인 메일로 어떤 사람이 친일로 보이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조사를 해달라. 갑자기 이제 제가 뭐 가령 뭐 어떤 모임에서 명함을 주고받았다. 근데 갑자기 뭐 3년 전에 명함 준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 매불쇼를 보니까 배 선생이 그렇게 친일 문제에 대해서 하던데 그렇죠.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좀 수상쩍단 말이죠.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이에요.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너 말 그대로 고자질을 하면 포상금을 해준다. 이것 때문에 아유 너무 심하게 지금 많이 와요. 왜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좋은 거긴 한데 근거 그걸 없이 어떻게 하는 진실을 사람들도 가하겠어요. 근거 없이. 이렇게 무조건 던지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에게 생긴 게 약간 이토희로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저에게 저놈 지금 스시 먹고 있다. 아니, 정부에서 합법적인 직위를 주고 조사권과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다 준다면 제가 이제 비밀 유지를 하면서 암행거사처럼 가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민간에 있는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1949년도에 반민특위도 마찬가지예요. 반민특위에 각 그 광역자치도에 그 지부가 있을 때에 광역자치도에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원한을 가지고 그 말 그대로 찔렀습니다. 실제 원한을 가지고 그 반민특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반민특위에 허위 정보가 얼마나 많았어요. 많이 들어갔었어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10건이 들어가면 한 대여섯 건은 허위 정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선생님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네네. 친일 후손들의 네. 재산 현황, 네. 그러니까 귀속 안 된 거, 아, 그거 우리가 한번 좀 특집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좋아요. 그거 좋죠. 예. 약간 여기도 그런 논란이 그렇지. 있어. 막 이런. 스위스 아까 그랜드처럼. 예. 근데 아니, 스위스 그랜드가 확실하게 그 친일 재산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모르지. 뭐 재판에서 다뤄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이해승의 직계 후손이 관장하고 있는 건 그렇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매각됐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까? 예, 매각이 뭐,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매각된 재산도 지금 최근에 매각된 것 추적됩니다. 같습니다. 네. 매각된 재산도 아니 그런 줄 알고 팔았는데요. 어떻게 파셨어요? 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때도 이미 그 친일 후손이 매각하고 나면은 그거는 귀속 못 시켰었어 또. 팔아버렸다고? 팔아버려가지고. 예. 그래서 이 빈틈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팔면 끝인 건데. 예.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됩니다. 예, 예. 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야 이거 한국과 관계 어떻게 하려고 야스쿠니 참배했냐 비판했구나. 뭐 이런 비판의 보도가 있었어. 일본 언론이? 요거 헤드라인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고이즈미 참배 한일 방위 협력에 차질 우려 방위성 간부 한국 측 반응에 촉각.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왜 일본 언론이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의 반응에 촉각 곤두세운 방위성 간부라는 제목. 사진도 제목도 놀랄 수밖에 없다라면서 불편함을 좀 끼쳤습니다. 불편함을 표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자 신지로. 굉장히 무식하거나 아니면 한국을 무시하는 거죠. 나 백이성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고 당연히 이 신문은 이 얘기가 나가면 한국에서 반발할 것이라는 걸 알고 당연하죠. 그리고 저렇게 좋다고 협력할 때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래도 되냐고 정확한 사진을 올린 거죠. 너무 당연한 반응이고. 그런데 고이즈미는 그걸 다른 걸로 해서 언론이 왜 외국 걸 썼느냐는 그걸 환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지한 거죠. 만약 그대로 그걸 믿고 무식한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한국은 상관없어. 그건 한국의 반응 상관 이거는 그건 건방진 무시한 거지.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둘 중에 하나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일 정상이 7번을 만났습니다. 1년 동안. 한일 정상 7번을 7번을 만났습니다. 셔틀 외교가 그러면서 그걸 셔틀 외교라고 했는데 그랬어? 예,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이제 좀 진정성을 신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 네. 이번 경축사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신뢰가 쌓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일 국방부 간의 그 군수협정을 상호 군수협정을 맺자고 계속 이렇게 고이즈미 방위상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맺느냐 신뢰가 안 쌓이는데 그렇지. 매우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네.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이런 정말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는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현장에 8.15 갔었는데요. 적어도 3.1절 경축사와 8.15는 아무리 한일 관계가 좋아도 원칙은 얘기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게 빠지고 좋은 관계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독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건을 해가지고 일본이 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적할 건 하고 실용적인 건 가야 하는데 우리가 더 약하게 나갈 필요가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서로 약속되는처럼 조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사도 조치 한번 불러가 조금 더 센 걸 해가지고 일본한테 불만을 보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카이치는 가지는 않았지만 공물 보내고 그쪽을 보면서 멀리서 예를 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야스쿠니를 해서 반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16년 만에 시작된 친일재산 조사위.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판을 제대로 뒤집으려고 합니다. 올 연말부터 가동을 한다 그래요. 예.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이거 공약이었나요? 한다고 했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차원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가 이제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 이후 사라진 그 일기 때는 환수한 재산이 무려 총 2,373억 원이었어요. 친일파. 근데 이번에 이제 2기를 연말에 돌입을 하는 거고 한 300억 원 이상 환수하겠다. 뭐 이런 지금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 2,373억 원을 환수 결정이 나는데 실제로 환수가 된 액수는 1,500억 원 실제로 정도가 아직 안 돼 있다. 1,500억 안 됐다고? 예, 아직 안 돼 있대요. 안 내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재산이 땅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 이제 처분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런 과정 때문에 여전히 이게 진행되는 과제고 이번에 다시 출범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또 환수 재산을 밝혀내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참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그 재산의 이 어떤 법적인 주인의 그 행적들이 막 바뀌고 왜냐면 팔고 이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더라. 그렇죠. 땅 주인이 예. 자꾸 바뀌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도 이게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예,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환수 결정이 되면은 유족들 그 이제 친일파의 이제 후손들은 당연히 소송 걸어요. 그 소송 과정이 또 굉장히 지난합니다. 예, 어려운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 정부가 이 환수위원회가 다 견뎌내야 되는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라서 이거를 하겠다고 결단을 한 것 자체가 일단은 박수를 쳐줘요. 얼마나 또 앞으로 성과가 있을지 진짜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몇 년 만에 다시 했다 그랬지? 지금 16년 만에. 16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16년 그만큼 만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시도한다는 것 16년 자체가. 만에. 예. 그래서 응원합니다.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친일재산 환수 위원회뿐만 아니라
일제 전쟁 범죄 피해, 일제 불법적인 식민 지배에 의한 피해, 그리고 국가 폭력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소멸시효도 없애겠다. 이런 것도 지금 사실 공약으로 걸어놨어요. 왜냐면은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분들, 위안부 피해자분들 이런 분들이 일제 전범기업이나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 판결이 나올 때 최근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이야 판례가 생겨서 다행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멸시효가 항상 문제였어요. 그 옛날 일 지금 와서 손해배상 받는다는 게 될까? 소멸시효가 법적으로 끝났다. 이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패소해요 실제로.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 판례가 탁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마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항상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어 왔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 목표는 그 판례 가지고 자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법으로 박아버리자. 법으로 박아버리자. 국가폭력이나 일제에 의한 피해는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없애버리자. 와. 요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맞아. 국회가 해줘야죠. 예. 아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배우 하영 씨 이슈가 굉장히 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굉장히 좀 집중이 되더라고. 그 안상호 이 재산 환수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그게 이제 개설이 되면 다시. 그렇죠. 조사하지 않겠느냐. 예, 조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남이섬이 좀 그 논란 있는 거 알아요? 남이섬? 남이섬이 뭐 그 친일파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그래. 네. 그런 논란이 좀 있죠. 찾아보니까 남이섬을 1965년에 사가지고 사업 시작한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를 했던 민병도라는 사람인데 이 민병도가 친일파 민영휘의 손자고 민영휘는 어떤 사람이냐? 일본의 한일 병합에 협력하고 일본으로부터 자귀를 받았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도 결정이 돼 있는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친일파의 손자가 샀고 65년에 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 친일파 손자의 또 손자가 지금 대표이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럼 친일 재산이네. 그 친일 재산이지. 그건 중간에 딴 데 판 것도 아니네 그럼. 그렇죠. 남이섬. 아니, 근데 65년에 샀다 그러니까 근데 고소유 관계는 좀 봐야겠다. 그럼 65년 전까지는 딴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게. 좀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친일파 후손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독립운동 하신 후손분들은 참 어렵게 살고 이런 거 보면 그게 참 마음이 아파. 안타까워요 진짜. 뭐 우리 독립운동가 얘기 나온 김에 윤봉길 의사의 손장가? 예. 그래서 동생의 손장가가 배우더라고. 배우예요. 예. 배우. 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그거를 밝히지 않았대. 왜냐면은 그런 후광으로 이렇게 떴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가지고. 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분이 그걸 처음 밝힌 게 예. 작년 광복절 행사인가 그래요. 처음 밝힌 게. 그게 정부에서 초청을 했나봐. 예. 윤봉길 의사라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본인이 그거를 요청을 받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막 편지도 읽고 그래요. 행사 앞에 나와가지고. 있네 진짜. 그래서 윤주빈님이네요. 네, 맞아요. 이분인데 이게 언제예요? 이게 처음 나온 게 조 행사 때 3.1절 기념식이구나. 네, 100주년 3.1절. 조 때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정부 초청 받고 그때 처음으로 밝힌 거야. 근데 이분이 어디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그때 이제 정부 초청에 응하기로 하면서 공개하겠다고 마음 먹은 게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너무 어렵게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래. 그렇지.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밝히고 이런 행사에 열심히 나가면서 후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정책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의 일을 되풀이해서는 안 되니까요. 진짜 빡치는 일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일기 때 노무현 때 친일재산주사위 당시에 엄청 빡치는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해승이라는 이제 좀 상급 친일파, 상중하로 나눈다면 친일 행위를 상중하로 나눈다면 약간 상급 친일파가 있었는데 당시에 조사위원회가 이해승의 후손 토지 192필지를 국가기속을 결정을 했는데 당시에 2007년에 300억대로 평가가 됐어요. 2007년에 300억이면 지금 엄청 큰 거 아닙니까? 지금 1000억 넘겠죠. 근데 이해승이라는 사람은 일제에서 후작이라는 직위를 받았습니다. 예, 직위를. 이걸 뭐라고 하죠? 후작이라는 하여튼 귀족이었어요. 일본 귀족. 예, 일본 귀족이었는데 하지만 후손이 야 니네 할아버지 땅 우리가 가져갈 거야 라고 하니까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가가 졌어요. 왜 졌냐? 이때 되게 웃긴 게
당시에 이 친일조사위원회 관련 법 있잖아요. 특별법. 거기에 법 한 줄이 잘못 써 있어가지고 법조문 한 줄 때문에 국가가 패소를 하는 황당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자규를 받았는데 아까 그 뭐 후작이란 걸 받았잖아요. 후작을 받았는데 이 후작을 이해승이 후작을 받은 것은 한일합병과는 관계없이 부역을 해가지고 받은 건데 당시의 법조항에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기를 받은 자. 이 얘기는 뭐가 됩니까? 한일합병과는 관계가 없는데 자기를 받은 사람은 여기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이 후손들이. 그래가지고 법원의 당시의 판단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후작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이해승의 유족에 손을 들어주고 국가가 패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국가가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2011년에 뒤늦게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이 문구를 삭제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해승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나가지고 이 개정법의 적용 제한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몇 글자입니까? 한일 합병의 5글자, 6, 7, 8. 이 8자 때문에 300억대 땅을 국가가 가져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거의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이미 일기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위원장, 부위원장 있고 제가 볼 때 그런 높으신 분들 말고 당시에 조사관들을 불러다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안을 12월 3일부터 제대로 시행하기 전에 법안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다시 법안을 개정해서 환수소송을 했는데 138필지 아까 말한 그거 있죠. 법안을 개정한 다음에 했어요. 근데 당시에 법원이 인정한 거는 수로의 한 필지 4제곱미터였다. 4제곱미터가 뭡니까? 가로 세로 2m. 이게 농지의 수로였대요. 수로. 요거만 법원이 환수를 해라라고 하고 나머지 다 패소를 했어요. 다 패소를 해서 대부분 다 후손들이 지켰다. 이 친일 재산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근데 저는 그래서 오늘 한번 궁금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야, 그렇다면 이해승이 이 정도인데 이완용은 완전히 이게 다른 케이스잖아요. 이완용은 완전히 그냥 1등 부역자인데 이완용의 그 수많은 땅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이완용이 갖고 있었던 땅이 필지로 1801필지였습니다. 전체 면적은 2233만 제곱미터. 우리가 뭐 축구장이나 여의도로 하잖아요. 여의도 면적의 6배입니다. 이완용이 여의도 면적의 6배 땅을 일제로부터 하사를 받아서 갖고 있었다. 676만 평. 그리고 토지의 73%는 전북에 있고 27%는 서울 경기에 있었다. 야, 서울 경기에 27%가 있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경기까지 다 개발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완용은 광복이 되기 전에 98%를 처분해서 현금화했습니다. 그래갖고 당시에 이완용이 현금왕이었대요. 현금왕이었는데 이완용은 알았던 거죠. 이게 광복이 되면 자기는 이 땅을 다 뺏긴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걸 알고 땅을 미리 다 판 겁니다. 네, 지금 딸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우리 딸이 지금 아빠가 방송하는지 몰라요. 오늘 마지막 방학일이고 내일 개학이더라고요. 요즘 방학을 되게 짧게 하더라고요. 네, 계속 전화 오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현금왕으로 이완용이 불렸는데 그렇다면 광복 전에 팔았으면 이게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완용에 대한 국가 환수는 0.05%. 이게 진짜 빡치는 일이죠. 0.05%에 그쳤다. 국가 기속 이완용 토지는 1928제곱미터밖에 안 돼요. 전체 보유가 2233만인데 0.05%밖에 안 되고 당시에 공시지가가 환수 토지의 공시지가가 6,961만 원. 그러니까 이완용이가 국가에 반납한 것은 땅은 7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7천만 원.
광복 전에 이미 매각을 해서 현금화를 해서 또 현금을 하게 되면 자금을 세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제3자 명의로 해서 뭐 차명 토지로 해가지고 또 산다거나 이걸 추적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게 땅만 쫓아가는 방식은 굉장히 어렵다. 근데 문제는 지금 2차 친일 조사위를 가동을 한다 하더라도 강제 수사, 압수수색과 자금 추적이 안 된다면 이완용 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친일파는 청산돼야 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